무인도가 화산 폭발해서 바다 영토가 늘어났다고 좋아하던 일본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연쇄 화산 폭발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11개의 활화산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마지막 경고가 절박합니다. 지난 11일 니시노시마가 200m 용암을 분출하는 대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평양 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져 있는 무인도 섬 니시노시마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입니다. 이 섬은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나와 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에 발생한 화산 분화로 용암이 흘러나와서 섬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2017년도에 해도와 해저 지형도를 발행했습니다. 니시노시마 때문에 영해가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더 분화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올해 7월 5일에도 일본 국토지리원은 니시노시마의 면적이 남쪽으로 150m 확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분화 활동을 하던 니시노시마가 11일 용암을 높이 200m까지 분출하는 등 갑자기 너무 활발한 분화 활동이 거의 매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위성 관측사상 최고인 8300m까지 분화 연기가 올라오는 등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원인 파악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치솟는 것에 대해 기상청은 이런 대규모 화산 분출은 2014년 관측 이후 처음이라면서 현재도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유의를 특별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산 전문가는 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동시 폭발하는 엄청난 재해가 우려된다. 당장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화산 방재의 일본 최고 전문가인 리츠메이칸 대학의 타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도쿄가 당장 위험하다, 수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주장할 정도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해온 학자입니다. 니시노시마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 주변의 지질판들의 왜곡이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활발한 화산 폭발들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화산 분화가 계속되는 것은 해저의 유라시아판이 필리핀 해판에 계속 밀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동시에 폭발해도 당연할 정도로 위험하고 화산이 연속적으로 폭발할 경우에는 바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대지진이 발생하면 도쿄의 후지산이 바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지산은 마그마를 많이 담그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진 이후에는 후지산은 바로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일본의 상황은 난카이 대지진이 오늘 당장 온다고 해도 당연한 일일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주문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면 가능하면 서쪽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NHK는 오늘 니시노마의 화산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용암 분출과 화산재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기상청의 당부도 전하면서 전국 111개의 활화산과 후지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링크해뒀습니다. 어제 오늘 니시노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일본 언론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화산 폭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면적이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보도는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기상청의 관측선이 현지에 출동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활발한 화산 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니시노마가 계속 화산을 폭발해서 일본의 해상 경계를 넓혀다오 라고 박수치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오늘 현재 지구에는 도미노 효과에 의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슈퍼 대지진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전달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예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기사를 통해 타카하시 마나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홋카이도 동쪽 연안 쿠릴 열도에서 초거대 지진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바로 연속적으로 도쿄를 강타하는 수도 직하 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지금까지의 화산 및 지진 데이터를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111개의 활화산이 지금도 화산 폭발 일보 직전에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에는 유라시아판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니시노시마가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줄도 모르고 바다 면적이 넓어졌다고 좋아하던 일본입니다.
그동안 혐한의 극우 정치로 놀고 앉아있느라고 이 급박한 상황을 모른 척한 아베 정부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큰일 당하게 생겼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 친구라 했나요? 그런데 이 통화스와프를 보면 우리는 어려울 때 믿었던 나라에게 뒤통수를 아주 톡톡히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통화스와프로 조롱하고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는 나라가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요즘같이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우리나라와 기축통화의 본원 미국과 600억 달러라는 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것도 없겠죠. 역시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도 잡음은 많겠지만 어려울 땐 역시 미국인가요? 그런데 이 통화스와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아주 톡톡히 아니 아주 거세게 맞아 실신할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불어닥친 통화위기는 그에 가을 한국도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월요일 뉴욕에 나와있는 한국 시중은행 지점들은 하루종일 북새통을 치렀는데 월가에서는 다음이 한국이다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 시중은행과 기업에 빌려준 단기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외국은행들은 한국에 대출한 단기자금 수백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마 세계 역사에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력을 합친 규모였고 당시에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한머니의 공격에 의해 무너졌지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 은행들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대탈주에 의해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제금융연구소 선진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1997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아시아를 빠져나간 자금은 1000억 달러였는데 한국을 빠져나간 자금은 이의 절반인 500억 달러나 됐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1997년 11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은 일본 엔화차관이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결코 이웃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사의 국가 신인도 담당은 1997년 9월에서 11월 한국을 빠져나간 일본 자금이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한국 정부가 원화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 부채 지불 부담이 커져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일본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 몰려들었다가 위기의 상황에 가장 먼저 위기를 더 크게 만들며 빠져나갔습니다. 원화 환율은 2000대까지 치솟았고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IMF에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빌린 돈은 총 195억 달러. 그 돈을 대가로 IMF가 요구한 것들은 혹독했습니다. 은행들은 통폐합됐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했고 망가지는 가정들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들의 희생과 재기의 의지를 모아 IMF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고 구제금융을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당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6위의 수출, 외환보유고 역시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의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건전성 역시 97년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해서 초래했던 IMF의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얼마 전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일 통화 수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체결하면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통화수합 협상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한국과는 통화수합 따위도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통화수합을 종료할 때 일본 측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표현합니다. 아소다로의 발언 배경을 보면 일본의 충고라는 게 순수한 게 아니고 통화수합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든 더 가져가 보려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수합을 할 때 보통 기축통화에 가까운 나라에 10% 정도의 우위를 인정해주는데 일본은 협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과 통화수합을 하지 않으면 취약한 한국은 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고사를 지내듯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이런 선동
행동을 어느 골방 우익도 아니고 일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사실인 양 저속한 표현으로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수합 체결 이전에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이고 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 수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안 좋은 일본의 경제 수준에서 일본 엔화와의 통화 수합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미국 달러와의 무제한 수합 계약 때문인 것이지 일본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5개의 눈인 캐나다 역시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이고 우리는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이니 이미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한국인데 끝났으니까 이제 니들 큰일 난다. 그때는 미국도 일본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일본은 애초부터 필요 없었고요.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답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수합을 맺고 있으며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스위스 100억 프랑, 달러 기준 106억, 중국 3,600억 위안, 달러 기준 560억 달러, 호주 100억 호주 달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한 384억 달러,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체결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충분히 큰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축통화의 본원,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수합 계약금 체결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체결해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불어닥치던 2008년 10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을 때 환율은 사상 최대폭인 달러당 177원이 내렸고 주식 가격 역시 사상 최대폭인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위기에서 어려웠던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 수합 체결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7%,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환율 역시 39원 내린 1246원으로 한결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미국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과 2007, 8년 수합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와 브라질,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과는 각 600억 달러, 덴마크와 뉴질랜드, 노르웨이와는 절반의 한도인 300억의 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체결국 이외에는 수합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과 최근 한국의 모범적 국제 대응이 영향을 미쳐 600억 달러 체결 그룹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혈액인 달러를 아무 통화와 바꿔주지 않는다. 지역 맨주 통화, 동맹의 통화만 바꿔준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필요도 있었겠지만 불안할 때 미국의 도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 국가 부흥을 위해 치르려던 올림픽도 망가지고 거기에 쏟아부은 엄청난 돈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 사태에 대한 은폐로 일관하는 태도로 많은 해외 언론과 국가들에게서 의혹을 사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도의 길을 거두며 그동안 쌓아둔 실력을 테스트 속도, 엄청난 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 선진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부정확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던 일본은 독일이 한국을 따라 도입하자 그건 훌륭하다고 하더니 후생성 투입까지 동원해서 어떤 나라는 의사가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자국인들에게까지 비웃음을 사자 하루도 안 되어서 후생상은 입장을 번복하고 병원 외부에서의 테스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루체이타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9일 나고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의료진도 장갑을 새로 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장점이 있다. 차에 탑승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검사 대상자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트집 잡다가 몰래 따라하는 건 또 뭔가요? 또 한편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도 완전한 형태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전한 형태라는 의미가 올해 7월 예정대로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 2년 연기를 통해 내년과 동일한 형태의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누가 봐도 뻔할 텐데 또 일본 특유의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마치 한국과 중국이 지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한국이 어려울 때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던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가장 먼저 외화를 빼내서 한국을 IMF와 같은 위기로 몰아넣었던 일본, 이제는 세계적 위기에서 역시 일본은 또 진실을 외면하고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